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찬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많이 오셔갖고 열심히 또 경청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날씨는 날씨고 또 공부는 공부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러면서 더울 때 또 이렇게 한번 경제 한번 얘기 들어보면서 또 더위를 식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이 이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즐거운 얘기만이 아닌 또 골치 아픈 얘기를 또 많이 좀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 스캐닝하듯이 전 세계 문제를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들으면서 또 미리 이제 강의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들으면서 아주 인투이티브하고 또 굉장히 좀 새길만한 그런 많은 좋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또 쉽지 않은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서 역시 워싱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게 꼭 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약간 산신령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오늘은 이렇게 속세로 내려오셔서 한번 이렇게 얘기 좀 하시고 또 산 위로 올라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그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분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투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지만 항상 투비와 as is 현재 상태는 괴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동소득 문제를 얘기하실 때 바로 이 투비와 as is의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분노의 어떤 근거로 삼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제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갔다. 이제 헝거는 배고픔은 좀 극복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분노가 굉장히 강해진 그런 사회로 갔다라고 말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다만 그래프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레이버 쉐어의 감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고 있는데 이 박사님께 이제 조금 쉬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처음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금 숨을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레이버 쉐어의 감소를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그나마 그래도 좀 너무 지나친 분노로 연결하지 않으면서 나름 좀 잘 소화해내면서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모형이라든가 국가라든가 혹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실제적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뒤편에 있는 얘기를 좀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니퀄리티 지금 지난 30년 동안에 국제적인 화두가 있다 그러면 심각한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불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이제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에 비해서 저희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인 거는 이제 극심한 이니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을 굉장히 저하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스칸디나비안 모델이 어떻고 그다음에 유니버셜 인컴이 어떻고 이런 정책들이 다 얘기가 들어와 있죠. 근데 그런 정책들이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피케티 얘기도 있었고 현상 진단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정책이 좋으냐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거고 미니멈 웨이지에 대한 논쟁도 그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지금 그나마 경제 이론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타겟을 해서 바텀 10% 우선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고 해서 바텀 10%라든지
20%에 있는 어떤 그룹에 대한 타겟을 해서 그 사람들의 빈곤한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타겟해서. 그리고 특히 최근처럼 IT가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타겟한 정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타겟하다 보면 중간에 집행하는 사람이 돈을 떼어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은 IT를 통해서 아이디가 직접 되고 돈도 지금 모바일 폰으로 곧장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타겟한 어프로치에서 아예 빈곤층을 타겟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을 할 때 프라이스 메커니즘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부작용이 좋다. 왜냐하면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건들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원칙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지금 질문하신 요지 중에 아마 구체적인 거로 뭐 우리 지금 정책하시는 걸 생각하고 그럴 텐데 저는 그런 각도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 사회적으로 이 이니퀄리티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그 중요한 정책인데 지금 주안점으로 두는 정책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그 정책을 가격 메커니즘을 건드리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생기면 그것을 또 재정으로 커버하고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아까 얘기한 재정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쓸 것을 끌어 써야 된다는 거를 하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IMF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맨날 물어보는 것이 미니멈 웨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건데요. IMF의 공식적인 견해는 미니멈 웨이지 정책이 시작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미니멈 웨이지 효과가 나빴다 좋았다 얘기를 지금 확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는데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인플로이먼트에 주는 영향이 지금 네거티브하게 나오는 조짐이 보이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자영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그럼 이것이 왜 생겼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보통 미니멈 웨이지를 올렸을 경우에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기업이 고용을 줄일 인센티브가 없는데 만일에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면서 가격은 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많은 효과가 고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때 그것이 그럼 과연 정부의 가장 의도했던 빈곤층을 도와주고 이니퀄리티를 줄이는 쪽으로 할 것인지 이 미니멈 웨이지라는 정책이 빈곤층을 타겟한 정책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미들 클래스 웨이지를 원하는 사람 특히 대기업 노조라든지 노조를 원하는 정책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재정 지출에 관한 얘기에서도 고민했던 건 얘기죠. 지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니멈 웨이지 때문에 저는 미니멈 웨이지 우리나라에서 올라가야 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웨이지 인컴도 도와주고 이런 사회적인 코헤전이 이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미니멈 웨이지를 올렸는데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사람은 웨이지가 비용이 올라갔으면 고용을 유지하려면 가격도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 지금 뭐 인천 버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인천 버스에서 나는 사업이 도저히 안 되니까 버스 사업을 접겠다. 자 이러면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그 버스는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보조를 주겠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에피션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미니멈 웨이지를 올려서 생기는 목적을 볼 때 이것이 또 정부 보조로 재정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이 사회 빈곤층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에 사용될 거냐 이런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저는 반드시 달성해야 되고 그런 거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치매 문제라든지 앞으로 올 그런 많은 프라이어티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정책으로 미니멈 웨이지가 효과가 있더라도 그 스피드와 속도와 이런 걸 통해서 인플로이먼트를 주는 영향 그것이 어떻게 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것이 과연 타깃으로 하고자 하는 빈곤층을 정말 도와주는 정책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저 올리기 했지만 어떤 정책을 지금 한국은 지금 소셜 세프티 넷이나 이런 것이 OECD나 이런 데 상당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빌드업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를 어떤 속도로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건지 사회적인 소셜 세프티 넷 빌드 하더라도 잡 프로텍션을 해서 할 것이냐 대기업 노조들의 잡 플렉시빌리티를 더 강화 쪽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그쪽도 재벌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프로텍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진짜 빈곤층을 도와주고 그런 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하는 정책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프로콘이 어떻게 있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오늘 기자분도 여기 많이 있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IMF가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소셜 세이프티를 빌드업하고 미니멈 웨이지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그걸 반대했다 이렇게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실과 권리가 멀고 한국은 분명히 거기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니멈 웨이지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많이 지출해야 될 재정 지출을 땡겨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쓰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최저임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그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네요. 예. 그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조금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아까 그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 글로벌 위기 전에 이 중앙은행 자산 4조에서 한 14조 달러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08년 말 보니까 M2 총통화가 한 1,200조 원, 그 1,200 내지 1,300조 정도인데 지금이 딱 대충 2,600조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그 우리도 그 전 세계적 저금리에 그 발맞춰서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량을 계속해서 늘려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10년에 2배 됐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글로벌 위기 10년입니다만 10년에 2배면은 만일 통화량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대략 연 7% 정도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물가가 1 내지 2%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돈은 늘어났는데 물가는 별로 안 뜨더라.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하나 확실하게 뜨는 게 부동산입니다. 아까 그 자식이냐 부동산이냐 그런 얘기를 아주 흥미롭게 하셨는데 뭐 제가 볼 때 자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면 에셋이 아니라 라이어빌리티다라고 하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개인 부채다라고 보고 있는데 부동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저성장으로 갈 때 A급은 뜨고 B급은 유지되거나 살짝 상승하고 C급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3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A급 부동산은 계속해서 뜬단 말이죠. 그 도쿄 같은 경우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역은 뜨고 인도교는 유지되고 조금 뜨거나 그리고 지방은 소멸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통화량 증가가 2배가 된 상황에서 돈이 갈 데가 A급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동산 문제와 이 통화 문제,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풀었는데 미국도 많이 오르고 다른 나라도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부동산처럼 서울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IMF가 금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다 조정하기에는, 특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웃풋 갭이 거의 제로로 와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긴 바뀌었지만 한 1, 2년 전만 해도 아웃풋 갭이 좀 네거티브일 경우에는 금리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조절하지 말고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LTV, DP라든지 대출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세제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을 잡지,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견해고요. 좀 페어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BIS에서는 저희만큼 그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스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모여 있는 BIS에서는 그래도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이런 투기 현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노멀라이즈로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견해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 사이에서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저희 공식적인 견해, 저희 IMF의 공식적인 견해는 적어도 만일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국지적인 문제고 특히 그 경제의 아웃풋 갭이 네거티브가 돼서 금리를 올릴 때 생기는 부작용이 심하면
일단은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를 써서 파이낸셜 마켓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저희 견해고, BIS나 이런 데서는 너무 그건 매크로 프루덴셜을 과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견해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라마다 아웃풋 얼마가 되고 크레딧 갭이 얼마나 되고 부동산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정책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윤장현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 프로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관심을 주고 유지를 하고 얼마나 그레주얼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 이근 교수님께서 지금 막 따끈따끈한 질문지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상당히 연결이 된 건데요. 그 요지, 이근 교수님의 요지는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더니 자산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진 거 아니냐,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그러니까 기술 혁신도 있지만 이런 그 10년 동안의 이 통화 정책이 가진 어떤 그 자산 양극화적 관점, 소득 양극화적 관점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위기적인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컴 이니퀄리티가 커지죠. 근데 이제 이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크라이시스가 생겨가지고 전세계가 더 망가졌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인컴 이니퀄리티가 더 커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고, 제가 과거 트렌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 뒤에 반짝하게 새로 생긴 거가 아니고 그 트렌드가 계속된 데서부터 좀 더 악화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가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만약 그걸 안 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다 망가졌으면은 어떻게 더 나빠졌을지 모르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가 아까 자꾸 미니멈 웨이지라면서 제가 지금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기자분들이 와 있어서 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믿는 거에 따라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학이 아무리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에 틀린 것이 많고 더 이상 경제학들이 반성하는 것도 많고 경제학자는 다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언 로우가 있습니다. 무역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부를 옮기는 데 큰 공헌을 한다. 배분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가격을 건드리는 정책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볼지 모르지만. 그런 각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IMF 입장에서는 저희 미니멈 웨이지가 처음 올릴 때는 OECD 에버리지보다 낮은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미니멈 웨이지가 한국의 이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면 우리 평균 임금하고의 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고용에 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미니멈 웨이지 정책과 동시에 가격을 컨트롤하는 정책을 정부가 하게 되면 이거는 미니멈 웨이지의 효과가 고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관계없이 이코노믹 아이언 로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자분들이 쓰실 때 이게 누구를 편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쓰시는 건 저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 법칙 중에서 맞는 게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원했던 거냐, 아니면 이거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원했던 것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거고 앞으로 생길 노인 빈곤층을 보호하는 거면 그쪽에 리소스를 더 쓰는 거가 좋지 않겠냐. 그리고 프라이스 메커니즘 건드리는 건 조금 이제 알아서 각자가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경제학의 원어원이고 프린시플을 말씀드린 거지, 잘했다 못했다는 거는 선택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미니멈 웨이지를 하면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고 파지티브한 효과가 있고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효과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증거를 보기 전에도 이런 경제 논리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이 문제도 이자를 올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확 올리면 부동산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자를 확 올리면 투자는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서울시 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할래? 아니면 거기다 진짜 세금을 많이 때려서 할래? 이런 것은 또 거기에 부작용이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IMF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지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매크로 프루덴셜을 좀 사용해봐라. 그리고 오히려 매크로 프루덴셜을
사용해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몇 번의 예를 들어보니까 마치 매크로 프루덴셜을 사용하는 거를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게 어디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지금 뭐 기자님들께서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도 지침을 주셨으니까요. 예, 그 절대로 좀 그 편을 드는 식으로 좀 그 평가하지 말고 뭐 와서 뭐 정부를 비판했다 뭐 이렇게 좀 그 너무 일차원적으로 쓰지 마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그 요인이고 요소냐 이런 부분을 좀 편하게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좀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 일부는 또 뭐 비판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칭찬하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칭찬 비판 상관없이 좀 하고 싶은 얘기 쭉 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좀 그분의 얘기로 메시지로 받아들여 준다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를 편가르기식으로 이제 평가하려고 들면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좀 상당히 우리 조심을 좀 했으면 하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바고 지금 말씀하신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부가 증대되고 웰페어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또는 가격보다는 이제 수량 둘 다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특히 가격 같은 경우는 건드리면 왜곡을 가져오는 측면에 대한 고려. 저희가 수량을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예. 제 얘기는 목표를 얘기를 목표가 하려고요. 되는 수량. 예. 그래서 수량과 가격 같은 뭐 너무 좀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학의 아주 일반적 법칙이라고 하는 면에서 강조가 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편하게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저도 준비한 질문입니다만 조금 이제 좀 또 주제를 옮겨서 이 트럼프와 중국 그래서 참 아까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6.6에서 6.4로 보신 것이 중국의 트레이드 텐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전제로 해서 0.2% 포인트 감소로 보고 있다면 이제 만일 저게 커진다면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질문자들 몇 분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트럼프 정부의 그 중국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게 뭐 무역 적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너무 좀 키웠다. 중국이 좀 너무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신흥 패권국 수준으로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인식과 함께 좀 중국에 대한 견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될지 조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뭐 편하게 뭐 누구 편 뭐 트럼프 편 들었다 뭐 시진핑 편 들었다 이게 아닌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펀드에서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있을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트레이드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 트레이드 관계된 얘기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이 중국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에 대해서 지난 한 달 전에 저희가 G20에 보고한 보고서의 어펜딕스에는 이 트레이드 워가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에 위너가 아무도 없이 다 손해를 본다. 그리고 2년 사이에 전 세계 GDP가 한 0.5%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정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 프로텍셔니즘을 강화하고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다 리텔리에이션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서로는 안 하지만 다 미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다 보복 관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 실제로 미국이 입는 손해가 거의 뭐 중국 이상으로 크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리텔리에이션 하니까 그렇게 났는데 지금 그 사이에 생긴 변화가 유럽과는 지금 약간 정전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새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트레이드 효과만 가지고 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한 500 빌리언 정도 되는데 그게 중국의 뭐 GDP나 전체를 보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뭐 테리프 10% 보고 수출 감소한다고 해도 주는 영향이 미미할 거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뭐 더 0.5% 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효과만 단순히 계산해 가지고 얼마가 무역량이 줄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굉장히 적은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파이낸셜 마켓을 통한 채널이죠. 이렇게 트레이드 워가 1년 만에 끝난다 이런 모르지만 이게 계속 된다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고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GDP가 0.5%라는 거가 대부분의 효과가 다 이 금융 시장을 통한 효과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해서 그럼 미국 주시장이 얼마 떨어지고 중국 주시장이 얼마 떨어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양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기 없고 그래서 제가 뭐 대답을 피하는 면도 있지만 저희 새 시뮬레이션은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때가 돼야 실제로 미국이 지금 엑스트라로 200 빌리언 텍스를 9월 말까지 지금 이 공청회는 아니지만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그 의견이 들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0 빌리언에서 어떻게 텍스를 매길지가 나오고 거기에 중국이 어떻게 리텔레이션 할지 안 할지 저희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할지 보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another 200 빌리언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IMF의 견해인데 그 결과가 9월 말에 나오면 거기에 근거에 맞춰서 아마 시뮬레이션을 새로 할 그런 결과고요. 공통적인 견해는 이 트레이드 월에 전 세계에 이익 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가 지금 트레이드 월에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들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저희들이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리포트가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읽으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주는 성장률 감소 효과가 뭐 크게는 뭐 1%, 적게는 0.5%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 효과고 중국 자체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이 스티뮬러스를 통해서 재정을 팽창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을 팽창시켜서 어느 정도 옵셋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 0.5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률 떨어지는 것은 팽창 정책을 통해서 0.2나 뭐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여력은 분명히 중국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금융 팽창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졌는데 이게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미디움 텀으로 리스크를 커지게 하는 영향이 있어서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시진핑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G20 정도에서 만나서 서로 좀 합의를 봐서 전 세계의 언서텐티를 없애주는 거가 지금 좋고 특히 아시아 중국과의 서플라이 체인이 큰 아시아 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심스럽게 좀 해결 방안까지 좀 제시해 주셨는데 지도자끼리의 또 합의라고 하는 수준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그 김원택 선생님께서 그 아주 화끈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사이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질문이십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국장님 개인 의견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어떻게 IMF에서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개인 의견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는 걸 항상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97년 외환위기 뒤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가장 발전하고 많이 늘어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위기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준비하는 과정이고 제가 전 세계에 지금 IMF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그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채 유동성 비중이라든지 외화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 걱정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만약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크냐 그러면 이건 아직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나 제 입장에는 지금 있는 상황이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배워온 컬리버나 볼 때는 그렇게 위기로 해서 97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그것이 항상 컴플레인트 하지 말고 지금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그런 외환 상황이라든지 이런 금융 상황을 점검을 하고 지금 있는 시스템을 계속 점검하고 하는 일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몇 가지 다는 못
그 전달 못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제가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말씀을 한 두 개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북한 팩트입니다. 몇 분께서 이제 그 노스코리아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스코리아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과 혹시 그 재정 정책적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등등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노스코리아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좀 부분이 필요할지 좀 이 분야는 말씀 제가 진짜 전공자가 아니고요. 예. 저는 그 국제에서 이런 거 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고 IMF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IMF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러는데 지금 북한은 IMF의 멤버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IMF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제사회가 IMF가 북한과 인게이지하는 것에 대해서 공인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다 같이 도움이 오게 되면 IMF는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IMF가 멤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IMF에 대한 특정한 스타디를 한다든지 재정 수요가 얼마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지금 분석할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스타들이 북한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일부를 모아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마 아는 척을 안 하는 거가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MF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만일에 지금 있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와 북한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돼서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IMF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멤버 국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분께서 중동국 관련해서 유가 문제를 좀 여쭤보셨어요. 예측은 꼭 아니더라도 오일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거부터 우리나라 경제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좀 한번. IMF는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 가격은 저희가 예측하지 않고요. 선물 가격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조금 전에 보이던 예상 지금 67%, 67달러?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65에서 70 사이에 있는 걸 가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IMF의 유가를 어떻게 전망했냐 물어보시면 저희는 시장의 퓨처 마켓 가격을 쓰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주 확실하게 아주 멋있는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좀 금융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아마 부주필 하셨던 라나 포르하라는 여성께서 아마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 그래서 메이커스는 실물 경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 그다음에 테이커스는 그거를 갖다가 야금야금 빼먹으면서 더 많이 챙기는 금융 쪽을 상징하는 단어로. 그래서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가 또 그렇게 쓰이는 거를 또 보면서 약간 언어가 역시 언론인이라 영어 언어를 잘 아주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금융 분야가 아까 이제 프루덴셜 얘기도 하셨고 이제 중앙은행도 있지만 일반적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과 마켓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야가 10년 사이에 아마 제가 느낄 때 가장 크게 공격을 받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학자들이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하셨지만 사실 금융 쪽에 관련된 분들은 거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거의 공공의 적 수준으로 좀 인식이 되고 굉장히 일반인들의 생각도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정부 정책도 금융의 역할을 이렇게 금융산업 발전적 관점은 조금 적고 금융의 어떤 지원 기능 강화, 서민 보호, 약자 보호, 모험 자본 형성, 산업 지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무게 중심으로 옮겨 나온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금융산업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규제가 좀 그동안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리커버리 국면에서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냐 그러면은 파생 상품 시작해서 금융의 익세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책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 보면 월스트리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금융이 너무 많이 규제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금융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리얼 섹터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서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발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게 뭐 금융만 발전을 위해서 서프라임 만든다고 안 했잖아요. 서프라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대출을 해주고 더 많으니까 다 리얼 사이트에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 리스크를 관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2008년 뒤에 일어나는 많은 금융의 그 규제, 특히 G20을 통해서 FSB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규제, 특히 이제 굉장히 큰 시스테매틱 임포턴한 뱅크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된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위기를 통해서 또 배운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최근에 미국에서 조금 뭐 이게 좀 리버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큰 트렌드에서 이렇게 리버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그러니까 트레이드 크레딧이라고 이제 후진국들 트레이드하고 이런 데 대한 것이 리스크가 좀 커져서 덜하는 거, SME 파이낸싱 같은 게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가 좀 강력해져서 금융 자체가 스스로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이 막 엑스터널리티를 일으켜서 전 세계 금융위기로 파급 나가는 걸 막자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금융은 민간 사업이 되지 말고 정부나 뭐 이렇게 더해서 직접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권이 갖고 있던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제대로 된 레슨을 배우냐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업 은행들이 벤처기업에 더 돈을 지원을 많이 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공기업 은행 사장들은 사건이 안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과거처럼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에다 무조건 지원해주고 뭐 그 다음에 책임을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의 본원적인 기능이라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기 책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이 그런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이걸 공기업화하거나 사장을 전부 다 이 금융시장과 관계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다 집어넣어서 위기관리를 시키겠다는 쪽으로 가서는 저는 실물경제를 도움을 더 줄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금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면은 제가 IMF 있으면서 월스트리트도 자주 가고 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금융기관에 있는 윗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장들에서 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장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평균 CEO 하는 기간이 10년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금융기관에서 계속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듣다 보면 야 내가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켓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금융기관의 CEO가 되고 거기서 잔뼈가 걷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테이블을 탁 키면 데이터가 어디서 얼마 잘하는지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줄 때 감명받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장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 3년 오셨다 가시고 또 전공도 금융 쪽을 아니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저는 민간 금융기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큰 금융기관은 저는 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과 에셋 얼로케이션을 정말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지금 어느 정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지난 몇십 년을 이어온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잠깐이나마 정부에 몸을 담았지만 이게 몇몇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그래서 금융이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또 공론화가 돼서 더 문제가 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전 세계 금융기관이 막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규제도 더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공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레슨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라든지 특히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지만 CEO를 임명하는 거나 정말 금융기관에서 자라난 전문가가 금융인이 될 수 있냐는 그런 걸 볼 때는 오히려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쇼터미즘, 단기 업적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된 그런 그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22% 조세 부담률에서 33%그 패스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거 그렇게 가라는 뜻은 아니죠. 이게 지금 저희 좋다는 이거 거죠.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IMF 저 한국 보고서에 그 SIP라고 저 스페셜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3% 얘기한 거를 그렇게 꼭 가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OECD 지금 에버리지인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22%를 그대로 두면 블로우한다는 게 대시 그냥 증가하기 때문에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27%가 될지 28%가 될지 어떻게 갈지는 지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있는 지출을 지금 돈이 들어올 때 이 지출을 앞으로 써야 될 때다 쓰면 그것이 뭐 28%가 되든 뭐 줄어도 되겠지만 그걸 딴 데 쓴다 그러면 또 그만큼 더 걷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한 예지만 저는 그 예지만 지금 우리가 지출이 증가하는 양을 볼 때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OECD 에버리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아까 보여다시피 OECD 에버리지보다 훨씬 높고 우리의 일본의 고령층과 달리 우리 고령층이 자산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고령층은 경상수익자가 오래된 기간에 지금 돈이 많고 막 그러는데 우리 고령층은 제가 보기에 일부 분들을 빼고는 아까 자식 안 믿으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33%가 그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똑같은 얘기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문제를 볼 때 이게 어느 세금을 올리냐 이렇게 하는 게 좋냐 단기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큰 틀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누구가 세금을 더 부담하고 누가 하는 이런 문제보다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걸 알고 있고 그 대신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서로 합의를 보고 좀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시간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냐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해외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젊은 층에 대한 얘기도 처음에 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제 동기들이랑 한 이틀 됐는데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면은 전부 불만에 그 다음에 뭐가 막 다 망가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바깥에서 한국 경제가 3% 성장을 한다.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에 전 세계가 다 나빠지는데 3% 성장은 지금 너 잘 버티고 있는 거다. 다만 앞으로 볼 때 한국이 새로운 산업을 뭘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오면 이거 3%는 아니고 한 6, 7%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단언컨대 또 하나 경제적인 아이언 룰을 얘기하면 소득 수준이 저소득국이나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가 아닌다면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한계는 거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건 구조조정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고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3% 하는 거가 마치 이건 뭐 정부의 실패고 누가 하면 더 잘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도 지금 3%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구도가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고령화가 있을 때 다이나미즘을 잃어버리고 그럼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드라이버리스 카드 오고 막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4차 혁명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3%를 4% 5%를 어떻게 올릴지 그리고 누가 더 세금을 부담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막 이런 거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 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나라는 크라우딩 컴퓨터에 가야 얘기를 하고 우버를 통해서 하고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서 새 산업을 만들어주는 노력하고 이런 거를 놓치는 거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쁜 거다라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오히려 제가 한국 경제를 전 디펜드를 해야 되니까요. 한국은 지금 성장률이 낮아가지고 걱정이다 그러면은 저한테 들어온 소리는 야 너희 나라는 지금 혼자 3% 성장하는데 그리고 경상수지도 5% 흑자인데 너희만 뭐 6, 7% 성장했다고 너희만 수출하고 한국은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이 없냐 경제 전 세계에 그런 논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보면 이거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나가가지고 완전히 외국들 시각에서 얘기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입장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우리의 장점이 뭐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다 프라이어티를 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제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s is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말아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투비 모델을 잘 설정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아까 우버 같은 것도 한번 좋은 그런 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적 관점도 한번 같이 고려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점점 더 한국말도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영어도 더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그 좋은 그런 말씀 듣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오늘 청중들께도 이렇게 더운데 오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국장님께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